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친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제 남편이 한 번도 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보통 연애를 2년, 3년 정도 하다 보면 우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인사 한번 드리자고 하던가 집으로 한번 놀러 가자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결혼을 전제로 만날 경우에 서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주말에 가끔 시간도 보내고 그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친구들인지라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한 번도 자기 집에 가자든가 엄마를 만나자던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어른들을 만나지 않는 저도 너무 신기했대요. 하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 남자가 그래도 나를 시댁이랑 좀 분리시켜서 마음 편하게 해주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 말 끝에 항상 했던 건 어차피 결혼하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할 거 굳이 결혼 전부터 미리 가서 하녀처럼 그 집 살림할 거 없다. 시댁은 최대한 늦게 가고 최대한 멀리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조언도 해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꾸만 가자고 한 번 만나자고 그러면 그것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예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으니 나름 저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상견례 날짜도 잡고 서로 언제 어디서 결혼할지 다 정해졌는데 그때가 돼서도 자기 집에 한번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뻔질나게 저희 집에 드나들어서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슬그머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지경이었어요. 예, 사위도 가끔 봐야 예쁘지. 너무 자주 보고 올 때마다 밥 차려내고 해야 하니까 내가 좀 힘들다. 이제 그만 좀 오라 그래. 결혼하고도 가끔만 와, 가끔. 어머, 엄마는? 싹싹하게 사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 어머님 하면 좋지 뭘.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예, 아까워서 그러겠니. 어쨌거나 너랑 결혼하면 내 새끼 될 거는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불편하지. 불쑥불쑥 찾아와서 어머님 어머님 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휴, 아니다. 아니야. 엄마는 뭔가 저한테 말을 하려다가 얼른 입을 다물고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계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쟤랑 사귀면서 쟤네 집이 어떤 상황인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다 제대로 알아본 거지?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중간중간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고 이상해서 그래. 그냥 좀 찜찜한 게 있어서. 말이 안 맞고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뭐, 별거 아니기는 한데. 얼마 전에 왔을 때는 우리 집 텔레비전을 보고, 집에 있는 TV보다 조금 뭐 작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에도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알맞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 와서는 자기가 그 전에 했던 말은 싹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큰 TV가 있어서 정말 집에서 보기 편하겠다고. 우리 부모님도 이런 TV 하나 사드려야지라고 혼잣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지네 집에 있는 TV가 이거보다 크다고 한 게 몇 주 전인데 갑자기 그 TV는 증발했나? 왜 새삼스레 다시 큰 TV를 사야겠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아니 제가 지가 한 말을 기억을 못하나?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건가 하면서 여튼 내가 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 너 정말로 제대로 다 알아보고서 만나고 있는 거지? 순간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이 좀 뜨끔해져 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귀면서도 내내 제가 고민되고 걱정했던 부분을 엄마가 콕 찌르셨거든요. 이 남자가 정말로 말이 자주 바뀌어요. 본인 말로는 자기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 먼저 한 얘기가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한테는 모든 것이 매번 새로워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기억이 안 나도 본인의 기본적인 논조가 변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 김치찌개 싫어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김치찌개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건 기억이 안 나서가 아니라 김치찌개를 싫어한다고 말했던 게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아니면 김치찌개가 제일 좋은 게 거짓말이거나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가 세탁기를 돌렸던 걸 잊었다던가 우리 집의 세탁기 크기가 10kg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4kg였다던가 그런 어떤 사소한 사실들을 매번 다르게 얘기하면 아,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진짜로 기억력이 안 좋구나. 이 사람은 메모를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바뀌는 건 그런 사실에 대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그걸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몬다느니 기분 나쁘게 한다느니 툴툴거리더라고요. 말이 좀 바뀔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까다롭게 군다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구는 거 정신적인 문제라면서 하도 난리를 치고 펄펄 뛰어서 사실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 이후로는 제가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에 하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엄청 꼼꼼하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마다 저한테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는데 그건 또 틀리지 않게 딱딱 들어맞는 얘기만 잘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 상황이 아주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다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정년이 없는 가업이라 정말 기력이 쇠하실 때까지는 일을 하실 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살림을 워낙 좋아하셔서 큰 살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림이면 살림이지 큰 살림이면 뭐냐라고 했더니 살림을 워낙 대대적으로 하셔서 그냥 대형 살림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릇도 많이 사고 이것저것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세팅하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형은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게 엄청 큰 사업이냐, 형이 그거를 물려받을 정도냐라고 했더니 잠깐 말을 머뭇거리면서 어쨌건 가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 형이 맡아서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들은 적도 없고 어떤 가업인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에 의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소소하게 내려온 가업이고 일반 사람들은 말해줘봐야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간의 수공업을 하는 거던가 아니면 엄청 전문적인 분야라 나 같은 일반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는 그런 일인가 보다라고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은 미용업에 종사해서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여자니까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어떤 미용업이냐 그랬더니 메이크업 쪽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 싶어서 그러면 결혼식 메이크업 혹시 부탁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몹시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렇게 별도로 따로 외부 사람 메이크업은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대기업에서도 메이크업을 하는구나 라면서 그냥 슬쩍 서운했지만 넘어갔습니다. 하긴 결혼식 참석해야 되는 시누이가 제 메이크업을 해주는 스태프로 일할 수는 없으니 저도 순간 욕심이 앞서서 얘기를 잘못했다 싶기도 했고요. 어쨌건 그 이후로도 남편한테 툭툭 애둘러서 물어보면 처음에 얘기해줬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들을 해주곤 했습니다. 딱 하나 제가 걸렸던 건 결혼 후에 그래도 가족이니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자랄지 아니면 동생이나 형이 좀 어렵거나 힘들면 서로 도와야 한다랄지 그런 얘기들을 몹시 효자인 양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인 양 하면서 저한테도 강요하는 듯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한테 엄청 퍼주려나 라는 걱정이 좀 앞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제 동생들한테도 힘든 일 있으면 꼭 얘기하라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는 이 사람은 그냥 기본 논조가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며 그것도 또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다 나름의 작전이 있었던 복선이라는 건 그때는 몰랐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맞춰주고 제가 주인공인 날이니 제가 제일 예뻐야 한다며 뭐든지 저랑 저희 엄마가 하자는 대로 맞춰주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안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 이 정도 배려 있는 사람이면 같이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에 결혼을 단행했고요. 결혼식 날짜도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보다 확 당기는 바람에 저는 정말로 시댁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결혼을 하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참 특이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의아해했지만 저는 또 사람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상견례장에서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식사하면서 한 번 만난 시부모님은 그냥 얌전하고 별 말씀 없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다만 제 남편의 눈치를 엄청 보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는데 그때도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불편할까봐 엄청 배려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또 다 좋게 좋게 넘어갔죠. 이게 사람이 한번 한쪽 방향으로 생각이 꽂히면 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눈치 보는 거고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분명 구린 구석이 있어서 우물쭈물거리는 거를 그때는 그냥 저를 배려하고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믿어주는 걸로 느꼈으니 말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일입니다. 지금도 처음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분명히 제 남편이 결혼 전에 우리 집은 대문을 들어가서 한참 들어가야 다시 본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듣고 집이 엄청 큰 양옥집인가 보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대문 열고 한참 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가면 집이 나오고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를 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돈에 쪼들린다거나 근검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어느 정도 돈 있는 집 자손이겠거니 넘겨짚은 제가 잘못이었던 거죠. 물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물예단 다 없애고 간소하게 하자는 것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저를 배려하고 허례허식을 싫어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눈에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제 안경을 스스로 끼고 발등을 찍은 거죠. 어쨌건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처음에는 큰 대문이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 큰 집에서 어머님 도와드리려면 내가 좀 힘들겠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시댁이 번듯하니 참 좋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대문 옆에 정말 한참을 봐야 보일 것 같은 작은 문이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택배 같은 게 왔다 갔다는 그런 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을 열더니 저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문을 수리하고 있나? 저 문이 안 열려서 옆에 있는 쪽문으로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큰 대문과 그 작은 문 사이에는 철조망과 담장이 얽혀져 있는 낮은 담이 하나 얇게 쳐져 있었고, 저는 진짜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날 것 같은 좁은 길을 따라 제가 시댁이라고 생각했던 그 넓은 집을 멀리 바라보며 그 옆에 있는 좁은 길로 계속 걷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시댁으로 착각했던 그 넓은 집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창고 같은 작은 반지하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기가 본집이고 여기가 자기네가 사는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본집과 사는 집이라는 말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집이라는 거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기 사신다는 거야? 아니면 여기 사신다는 거야? 아니, 저기는 주인집이고 우리는 여기 사는 거지. 주인집? 무슨 주인집? 집주인? 그러면 대체 뭐가 어떤 구조인 거야? 아, 우리 엄마 아빠 이 집에서 일하시거든. 뭐라고? 아버지 가업이어서 하신다며. 맞아. 이 집안일 쭉 봐주고 계셔. 가업이지 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 집안 사람들이랑 같이 사셨거든. 순간 머리가 하얘져 왔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하신다는 그 가업이라는 건 이 집에 종속돼서 집사처럼 일하는 그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나 당황해서 하며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큰 살림 하신다는 건? 저 집 살림이지. 저 집 살림이 얼마나 큰데. 저기 자손들도 엄청 많고 저 집 어르신이 아침에도 칠첩반상 아니면 드시지를 않으셔. 그래서 우리 엄마 새벽 5시부터 가서 요리하시잖아. 아주 종갓집 살림이 따로 없다니까. 그래도 명절 때 되면 이제 좀 나아지시겠지. 너도 있고. 점점 더 기가 막혀서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왔던 길을 되돌아가 달아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정말 얄미운 웃음을 씩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건 내가 틀린 얘기한 건 아니잖아. 거짓말은 아니지. 가업은 가업이고 응? 큰 살림하시는 것도 맞으니까. 응? 세상에.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를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너무나 뻔뻔하게 저한테 사기를 친 거잖아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남편도 지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아주 조금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이 콕콕 찌르기라도 했는지 저를 흘끗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왜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쨌건 우린 결혼했고, 인사 왔으니까, 그렇게 찡그리고 있지 말고. 엄마 아빠 기다리시는데,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난리를 치고 다 뒤집어 엎고 뛰쳐나와야 했었지만,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정신이 없다 보니, 그런 판단도 잘 되질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주섬주섬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했던 아주 다양한 거짓말의 실체 앞에 우뚝 서게 됐죠.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고 경영 수업 준비 중이라는 형은 그 좁은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며 제가 왔는데도 반바지에 속옷 차림으로 재수씨 왔냐며 능글거리게 웃는 백수였습니다. 게다가 대기업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하고 있다던 시누이는 로드샵 화장품 매장에서 판매를 하며 손님들한테 간단한 메이크업 시연을 보여주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었더라고요. 말의 면면이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제야 왜 사소한 것들을 얘기할 때, 집의 살림들을 얘기할 때 말이 수시로 바뀌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도 진실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때그때 바뀔 수밖에 없었겠죠. 이쯤 되면 이 사람 뼛속까지 사기꾼인 리플리 증후군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처음 방문한 시댁에서 제가 받은 밥상은 눌어붙은 식은 밥에 김치찌개, 그리고 딱 봐도 주인집에서 얻어온 게 뻔한 통일되지 않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밥이라도 전자레인지에 데워줬으니 그거라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걸까요? 먹는 둥 마는 둥 앉아있는 둥 마는 둥 어서 빨리 집으로 가서 이 남자의 주리를 틀던 멱살을 잡던 머리채를 휘어잡던 하고 싶은데 이 눈치 없는 남편은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와서 좋은지 눌러붙어 앉아 일어날 생각을 않더라고요. 제가 훅훅 찌르면서 집에 가자는 눈치를 줬더니 세상에 이 사람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주말까지 쭉 여기서 지내다가 가자는 거 있죠? 자그마치 3일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리고 나 하나도 준비 안 해갖고 왔는데. 야, 우리 집에 여자가 몇인데 잠옷 같은 거 좀 빌려 입으면 되고 화장품은 저 동생 거 쓰면 되고 그래도 처음 시댁에 왔는데 잠은 자고 가야지. 여기서 어디서 자? 아, 우리 식구 원래 거실에서 다 같이 자. 그게 가족이지 뭐. 한 공간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정을 쌓는 거야.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제가 잠자리 가리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함께 여행을 갈 때도 저는 꼭 제 베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짐 다 놓고 가더라도 베개만큼은 싸들고 가야 잠을 자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한숨도 못 자거든요.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나 싶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족들도 당연히 자고 가야지 무슨 소리냐며 정색을 하는 바람에 얼결에 옷 한 벌 얻어입고 오독하니 거실에 앉아있게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저는 진짜 단 한숨도 못 자고 다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소파 옆에 무슨 지방령 마냥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온 식구가 어찌나 코를 골고 이를 갈아대는지 너무너무 시끄러운 데다가 제 옆에서 자던 시누이는 발버둥 치듯 손발을 허우적거리는 잠버릇을 갖고 있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불을 둘둘 말아 자기가 온통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그 아사리판에서 절대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통에 피난간 구호 천막도 이거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만 하고 당장 집으로 달려오고 싶었는데 이 눈치 없는 인간이 글쎄 더 놀고 천천히 점심 먹고 느긋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때는 정색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많아. 야, 너 왜 그러냐? 결혼 전에는 너 배려해서 우리 집 오는 거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결혼했고 시댁인데 이렇게 시댁에 있기 싫어해서 어떡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집이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신혼여행 짐도 안 풀었어. 그 안에 있는 빨래도 해야 되고 회사 나갈 준비도 해야 돼서 너무 늦게 집에 가면 힘들어. 빨래야 나중에 하면 되고 여기서 푹 쉬다가 집에 가서 쉬고 잠만 자면 출근하는데 지장 없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너 공주냐? 기가 턱 막혔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상한 똥꼬집이 거기서 슬슬 새어나오더라고요. 그제야 이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모습을 숨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본 모습을 엄청 숨기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이었거든요.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남자와 계속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요. 자세한 건 추후 생각하더라도 일단 저는 시댁을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더 있다 와. 나는 가서 내 일을 준비해야겠어. 내 스케줄이 흩어지는 건 더 이상은 힘들어. 그리고는 황당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는 시댁 식구들을 두고 제 짐을 챙겨 휙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허둥지둥 남편이 따라 나와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참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버럭 소리를 질렀죠. 그러는 너는 뭐하는 거냐고요. 이게 지금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겠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펄펄 뛰며 광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새삼스레 뭘 사기냐고 하면요. 어차피 우리는 결혼했고 이 상황에서 수긍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멍멍이 소리를 찍찍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두고 볼 일이라며 휙 뒤돌아 나왔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뒷머리에 뭔가 둔탁한 것이 느껴지며 욱신하더라고요. 너무 놀라 뒤돌아봤더니 남편이 손을 들고 저를 한 대 더 때리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모든 민낯과 본 모습을 낱낱이 본 느낌이었어요. 이 인간,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도저히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정이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내리기 싫은 결정일지라도 말이죠. 결혼 전부터 제가 남편한테 늘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 너무 이혼한 사람도 많고 사별한 사람들도 많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는 게 제 마지막 꿈이자 목표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재혼 가정에서 저를 낳으셨고 제 위로는 엄마 쪽 오빠, 아빠 쪽 언니 이렇게 한 명씩 엄마와 아빠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재혼을 하시면서 그 언니와 오빠는 각각 집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의 첫 소생인 저를 몹시 마음 불편하게 한 적이 꽤 있어서 저는 최대한 제 가정을 꾸리면 균열 없이, 분열 없이 그 가정을 잘 유지하고 싶다는 게 어렸을 적부터의 제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찌검을 하는 남편과 그 가정을 유지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 저한테 손을 쳐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진짜 지금 한 번은 참아줄 테니까 얌전히 다시 들어와라. 너 어차피 못 헤어져. 잡힌 곡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 맹세하고 결혼하고 너 그거 깼는 거 죽기보다 싫을 거 아니야. 지금 얌전히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네가 원하는 번듯한 가정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잘 협조해 줄 테니까 그냥 지금은 내 말 들어라.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거를 볼모로 삼아 저를 협박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또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완벽한 가정, 좋은 가정은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사람과 만드는 그런 가정이 아니야. 그런 걸로 내가 협박당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당신 진짜 잘못 생각한 거야. 그리고 저는 집으로 바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고 친정 부모님은 역시나 마음 한구석에 쎄한 것이 있었다며 펄펄 튀시며 저보다 먼저 저희 신혼집으로 가서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신혼살림 싹 정리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흘러갔습니다. 눈에 꺼풀이 벗겨지니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숨겼던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이 인간 꼴에 바람도 피고 있었던데요? 그것도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사내 커플로 꽁냥거리면서 저랑 결혼한 것도 숨겼더라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오는 내내 혼자 여행 간 걸로 얘기하고 회사에는 결혼을 알리지도 않았던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라고 와서 축하해줬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다 하객동원 아르바이트였던 거죠. 어이상실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모양이에요. 여튼 저는 그 여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말하고 결혼 사진도 보여주고 그동안 그와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와 사진을 다 공유했습니다. 더 기막혔던 건 그 여자와 저를 만난 기간이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다만 저는 집에 돈이 좀 있고 그 여자는 집안이 좀 부실하고 혼자 열심히 사는 캔디형 여자였다는 거?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뜯어먹을 만한 저와 결혼을 하고 꽁냥거리는 연애질은 그녀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별로 제가 손댈 것도 없었어요. 그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녀가 회사를 발칵 뒤집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 남자가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났거든요. 자기 친척 형이라고 속여서 같은 사기꾼을 소개팅해주고 거하게 옷 얻어입은 건 애교였고 더 크게는 회사 돈을 횡령하면서 자기 동생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거짓 세금 계산서 끊고 거래한 것처럼 조작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진 후 그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 소송까지 여러 건 얽히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헤어졌죠. 천만다행으로 혼인신고 전이라 질질 울면서 들러붙는 놈 떼어내는데 좀 힘들었을 뿐 그 외에는 아주 순탄했습니다. 결혼하고 내내 빨아먹으려는 심산에 투자한다는 생각이었는지 결혼식 비용도 집 전세도 다 그 사람이 알아서 했거든요. 알고 보니 죄다 사채의 빚이었지만 말이죠. 저는 거하게 예식장 액땜 한번 했다 치고 결혼식에 참여해준 사람들에게 축의금 돌려주고 미안한 마음에 커피 프랜차이즈 상품권 하나씩 더 보태서 사과 문자를 돌렸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일찍 알아서 다행이라며 자기 일처럼 안심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이후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문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혼인 빙자로 돈을 빌렸던 여자가 한둘 더 있었는데 그 여자들까지 소송을 하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잠적했다는 말도 있고 잡혀서 죗값 치르고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역시 말 바뀌는 사기꾼은 눈에 뭐가 씌었어도 한 번은 확인을 하고 의심해봐야 하는 모양이에요. 진짜 더 늙기 전에 큰 교훈 얻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